장시성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이곳에서 귤을 싣고 달리던 한 화물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전복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에 실려있던 수많은 귤들은 모두 도로에 쏟아져 내렸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자가 받은 충격은 매우 큰 것처럼 보였고, 운전자는 차 안에 갇힌 채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운전자가 탈출하지 못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자력으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전자와 조수석에서 정신을 잃었던 그의 조카를 구하러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공통적으로 들려있는 물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포대자루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길바닥에 널려있는 귤을 쓸어 담아가기 위해 포대자루를 들고 전력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모두 급하게 귤을 포대자루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아직도 운전자의 신음이 흘러나오고 있었기에 언제 그가 차에서 탈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잠시 후 운전자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으면서도 가까스로 차량에서 탈출하여 귤 도둑들을 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민들이 보인 반응은 황당하기 그지없었는데요. 귤을 돌려받으려는 운전자를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었죠. 이렇게 그들은 한참 동안 도로에 널린 귤을 줍다가 중국 공안경찰이 도착해서야 포대자루를 품에 안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운전자는 허탈한 심정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버렸죠. 후난성에서 가져온 귤을 첫 번째 장거리 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첫 직업이고 첫 임무였죠. 아직 갚아야 할 차량 대금도 많은데 너무 허탈합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음료수를 배달하는 차량이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근처 마을 사람들은 떨어진 음료수를 훔쳐가려고 이곳에 모여들었었는데요. 음료수를 주워서 집에 돌아와 보니 그들의 집은 모두 철거된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개발지역에서 버티고 안 나가는 철거민들의 집을 몰래 부수기 위한 관공서의 계략이었다고 하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충격 그 자체일 텐데요.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매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소주병을 싣고 가던 화물차가 도로에서 이것들을 쏟아버리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 트럭터미널 사거리에서는 갑자기 소주 600여 병이 도로로 쏟아져 5분여 동안 차량 통행에 큰 차질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600여 병이나 쏟아진 것 치고는 5분 만에 정리됐다는 사실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이것은 중국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당시 도로를 통행 중이던 운전자들이 모두 나와 소주병을 수거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운전자들은 소주병 때문에 도로가 막혀 통행에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모두가 함께 도우면 조금이라도 빨리 정체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차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도운 것이지만 앞선 중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확연히 다른 반응이란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구글에서 도로 소주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유사 사건은 수도 없이 나와 타인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돕는 것은 한국에서 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연도 앞선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 아라파출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정재현, 송희재 씨는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길가에서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20만원을 주었었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 자신이 가지고 싶었을 법한데도 그들은 즉시 인근 파출소에 가 이를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라동의 주민인 62세 원보결 씨도 10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31만원을 주었다며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러 왔었는데요. 경찰서 측에서는 수소문 끝에 한 80대 할아버지가 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할아버지께 연락하여 돈을 모두 돌려주었죠.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만기된 예금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새마을 금고에서 이 모든 금액을 찾아 외투 안에 넣었었는데요. 노인정에 가던 중 이를 분실하였지만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여 돌려받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소중한 돈인데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라며 금액을 돌려준 이들에게 사례금을 주고 싶다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당연한 일이라며 사례금을 거절하였죠. 그리고 이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져 수많은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눈앞에 2만 달러가 놓여 있었는데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어.
심지어 한 명의 선한 사람이 찾아준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찾아다 줬다는 점이 더 신기해. 이 정도면 순전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게 한국의 문화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히려 죽은 사람이 갖는 게 당연하다고 할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손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야. 경찰들이 할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낸 것도 신기하네.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아낸 거지? 우리 경찰이었으면 그냥 귀찮아서 신고자한테 가지라고 했거나 경찰관 본인의 호주머니에 넣었을 것 같아. 그러고는 그날 밤 회식을 했겠지. 내가 저번에 서울에 여행 갔을 때에는 모두가 바빠 보여서 이런 인정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한국에 여행 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아.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국인들의 문화를 탐방해야겠어. 한국은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옛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 서구권 사회는 아무래도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해서 옛 문화와 신문화에 큰 괴리가 있지만 한국은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세상이 바뀌었잖아? 세상은 바뀌었어도 아직 사람은 바뀌지 않은 거지. 그리고 자신을 중국인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이와 같은 영미권 네티즌의 의견에 첨언을 하였습니다. 중국도 순식간에 발전한 것은 똑같은데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려울까?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2차 보복에 대한 시그널을 보냈죠. 그 배경에는 강제징용 이슈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금 한국 법원이 압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현금화 절차를 시작했거든요. 뭐 뉴스에 다 나온 부분입니다. 이게 일본의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해오면서 그토록 매각하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한국에 있는 일본 지사들의 어떤 기업 자산에 대해서 매각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다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법적인 절차를 니네들이 시행을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밸류 체인을 다 박살내겠다 라면서 극단적으로 어떤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이 뭔가 모든 수를 써서라도 막아오려고 했던 그 부분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실 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일본에 한국이 이미 수차례 협상을 요청하고 이미 일본이 요구한 절차상에 사실은 요구 자체가 말도 안 됐었죠. 하지만 그 시정을 한국이 그래도 그래 잘 좋은 게 좋은 거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규정을 바꿔줄게 하면서 시정을 다 했습니다. 일본의 요청대로. 근데 그 다음에 당연히 한국이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니네가 말한 대로 고쳤으니까 수출 재개를 요청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수출이 완전히 금지됐던 건 아니지만 일본의 고강도 그 검토 과정을 이제 추가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간수할 할 때가 왔다. 그런 거를 이제 협상 요청을 한 상황이고, 물론 그거에 대한 정당한 근거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의 소재 부품 그리고 장비 업체들 PR,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이미드나 그런 원래 제재를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수준 높은 국산화를 이룩했고 공급처 다변화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필요성이 한국 입장에서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주 필수적인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본 소재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이제 대체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도 뭔가 일본 기업들을 아예 필요가 0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초 소재 경쟁력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 시키면서 재차 압박에 들어간 거죠. 협상하자, 다 끝났지 않냐 라면서. 그리고 너네가 더 이거 통상수지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한국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축소됐고, 그리고 불매운동도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일본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요. 이에 대해서 그럼 일본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일본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공식적인 그 언어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번역만 해서 들려드리는 겁니다. 법적, 경제적, 외교적 보복 이제 조치 준비, 그리고 곧 시행을 할 그런 예정된 조치에 대해서 준비에 돌입했다라고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직접 2자릿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준비 중이다, 곧 시행될 것이다 라고 한국에 경고를 한 상황이죠. 얘네들은 참
이 논리 구조라는 게 없는 게 일본이 처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략물자 권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뭐 북한의 일부 물자를 뭐 또 주는 게 아니냐라면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뭐 이미 수출 규제 때 뉴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들을 펼치면서 한국이 심지어 그거를 수정했어요. 뭐 전략물자 관리 규정 같은 거 수정해라 압박해서 아 그래 이미 잘 관리하고 있지만 니네들이 뭔가 또 원한다면 이제 글자는 바꿔줄게 라면서 수정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협상 요청을 했죠. 아 이제 우리 수정했으니까 협상하자. 근데 일본이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정식 판결이 한참 난 건데 그럼 절차에 따라서 자산 매각할게 라고 결정을 한 건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협상하자고 과거에 할 때는 이제 아무 말 없더니 2차 보복을 이제 시행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2차 보복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그 소재 규제는 물론이고 그걸 더 강화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는 심지어는 한국인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라는 문구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도 귀국시키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대출금 같은 거 우리가 그냥 다 회수해버리겠다 라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망하게 하겠다. 뭐 한국인들을 일본에 못 들어오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비즈니스 같은 게 차질이 있겠죠. 이런 극단적인 말을 갑자기 한국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수정해 줬으니까 협상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냐? 바로 컨텐전시 플랜, 즉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을 하면서 작년 7월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일본이 역풍을 맞고 박살날 것이다 라는 이번에는 좀 더 작년에는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일본이 이제 때린 건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고 한번 우리가 다 대처를 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하고 있고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전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추가적인 어떤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일본의 정확한 그 기밀 문서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들, 재무상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유추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별로 공급처 다변화 그리고 국산화 대책을 세우고 전 세계 해외 법인 정보망 등을 가동해서 현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급작스러운 이 일본 수출 작년 7월에 규제에서도 삼전닉스 같은 회사가 단 한 장의 웨이퍼 감산도 없이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소재가 없어가지고 웨이퍼를 감산했다라는 뉴스 한 글자라도 보셨나요? 아니면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공장이 멈췄다라는 뉴스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없었습니다. 7월에 멈출 것이다라는 이런 일부 언론들의 좀 설레발 뉴스들이 많았고 반도체 업계의 밸류체인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부 근데 그럴 수 있죠. 그걸 제가 뭐 기자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전문 기자가 아닌 분들도 다 그냥 기사 이제 복붙해가지고 날르는 그때 국가적인 이슈였으니까 또 광고 수익 벌려면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런 뉴스는 있었지만 어쨌든 최종적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일본의 기초소재 업체들은 매출이 막 90% 폭락하고 일본 맥주나 뭐 여행이나 관광이나 그런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뭐 웨이퍼 한 장 감산 없이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거 뭐 매출 규모 같은 거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삼전닉스에 공급하겠다고 오히려 한국 땅에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짓고 있죠. 그리고 뭐 TDK 같은 업체들 송도에서 지금 실제로 한국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알고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본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만약에 실제 구체적인 시행까지 이루어진다 해도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아주 극히 일부에 일본만 생산할 수 있는 소재가 만약에 공급되지 못해서 삼전닉스가 공장에 올스톱 될 수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마치 작년 7월을 데자뷰하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지겹게 돈 되는 라디오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런 일을 일본이 자초해서 벌일 시에 전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이 흔들립니다. 지금 삼성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를 삼전닉스의 반도체가 전 세계의 80%예요. 그러니까 삼전닉스의 메모리에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전 세계 80%의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에 이상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화웨이에도 삼전닉스에 들어가고 애플에도 들어가고, 뭐 아마존이 뭐 드론이나 뭐 거기에 그 물류 체인에 들어가는 그런 기기들의 반도체나 뭐 그런 거에 다 삼전닉스에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차에 안 들어갈까요? 뭐 테슬라 거에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삼성은 지금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회사가 아니죠. 근데 일본이 전혀 논리도 없는 이런 감정적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소한 이유로 삼성을 극단적으로 제재한다면 일본 기업들이 몰락하는 거는 1차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 밸류체인이 흔들리면서 그 타겟이 일본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근데 일본이 미국의 말을 굉장히 잘 듣죠. 근데 미국 기업들까지 타격을 입을 짓을 일본이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뻔히 알고 있는 일본 정부가 최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작년 제재 과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 다 수출했어요. 일본도 이런 어떤 그 엄포가 압박과 협상의 카드로서의 활용의 엄포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약간 따라하는 그런 아베 언행일 뿐이지, 결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기들이 1차적인 책임을 모두 다 뒤집어 쓸 그런 행동을 할 나라가 아니다. 일본이 아무리 뭐 한심한 짓을 가끔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거기 있는 경제 전문가들, 우리나라도 물론 뛰어난 분들이 있지만 거기도 어떤 일부가 문제 있는 거지 전부 다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